땅 문서 어딨어?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땅이 어딨다고 땅 문서를 내놓으라니. 아빠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거 찾느라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야? 네가 정말 제정신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돈 욕심이 생기나 보죠? 아버님이 사둔 50억대 땅, 어머님 혼자 꿀꺽할 생각인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마세요. 서류상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받자고 우리 부부가 이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땅 문서 내놓으세요. 남의 남자 뺏어서 그가 남방 차지하고 잘 살았으면 더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늙어서 추하게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보기 창피하게.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로부터 효도받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이화자 여사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생전에 자식들에게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화자 여사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처럼 남편의 거짓말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것에 씁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과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서로를 잘 알던 시절이라 두 사람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화자 여사님의 친정어머니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저것뿐이더냐? 왜 하필 데려와도 무당 딸년을 데려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며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알아누우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불효를 저지를 수 없었던 남편과 이화자 여사님은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1년쯤 지난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선을 보고 몇 달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동네를 지나가다 남편과 마주칠까봐 한동안 남편의 출근 시간을 피하며 도둑고양이처럼 다녔습니다.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마주치면 서로 마음만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피해 다니는 사이 남편의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손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동네의 떡을 돌리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화자 여사님이 동네 미장원에서 보조로 일하며 틈틈이 주사를 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미장원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 것처럼 하셨던 시어머니가 와서 영양제 하나만 놔주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오죽하면 자신에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부랴부랴 주사약을 챙겨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누워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첫 부인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만 들었지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몇 분도 안 돼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살살 놔 주사바늘 한 번에 못 꽂고 여러 번 쑤시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첫 부인은 초면에 반말을 하며 이화자 여사님이 주사바늘을 놓는 내내 노려보았습니다. 혹여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사바늘은 잘 들어갔고 그리 아프지 않았는지 별말 없이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이화자 여사님은 한 달에 몇 번씩 불려가 링거를 놓아주었고 그러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처음으로 마주친 남편과 이화자 여사님은 서로 많이 어색해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아내가 있는 자리라 더욱 불편했습니다. 그중 가장 좌불안석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네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애미 주사 다 맞으려면 좀 기다려야 하니까. 넌 내 방에 가 있어라 어서. 시어머니가 소리까지 치며 아들을 안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며느리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러신데? 그쪽 혹시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그러지 않고선 어머님이 저러시는 게 이상하잖아. 나 이래봬도 촉이 좋은 사람이니까 속일 생각 말고 말해.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방금 전까지 골골하던 여자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화자 여사님을 다그쳤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방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첫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말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사이는 무슨 사이? 넌 네 신랑을 그렇게도 모르냐? 내 아들이 밖에서 딴짓할 놈으로 보이냐고. 화자, 2년 네가 뭐라고 했길래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주사 다 놨으면 냉큼 가지 못해? 남의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 시어머니는 이화자 여사님의 등을 떠밀며 방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이 대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앙칼진 첫 부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쥐잡듯 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나중에 미장원 원장님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 며느리가 친정에서 시댁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빚이 얼마나 되길래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까지 고양이처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남편의 첫 부인이 직접 미장원으로 전화를 걸어 이화자 여사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없고 첫 부인이 혼자 돌쟁이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사를 놔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쪽 얘기 들었어. 과거는 과거야. 어쨌든 지금은 나랑 자식까지 낳고 사는 사람이니까 괜히 흔들지 않았으면 해. 그래봐야 달라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 알아듣겠지? 괜히 허튼 짓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화자 여사님은 자신이 남의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어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던 때라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괜히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의 원망 때문이었을까요? 몇 해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신도 보내고 자리 보전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척도 없는 데다 문상 올 사람도 없어 따로 장례식은 하지 않고 어머니 뜻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온기도 가시지 않은 유골함을 안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남편이 화장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여긴 왜 왔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나 오빠 잊은 지 오래야. 더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다고.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아주머니한테 미안해서 온 거야. 나 너랑 헤어지고 아주머니 많이 미워했어. 그게 죄송해서 온 거라고. 말로는 왜 왔냐고 화를 냈지만 사실 그날처럼 남편이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이화자 여사님을 따라 시외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골분을 뿌려 달라고 했던 곳까지 함께 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남편과 이화자 여사님은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때는 이화자 여사님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혹여 손끝이라도 닿았다가는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오니 이제야 자신이 고아가 됐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어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이화자 여사님은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도 싫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신 혼자 떨어진 것처럼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일 치렀다는 얘기 들었다. 간밤에 네 엄마가 꿈에 나왔더라. 딸년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졌던 모양이지. 나한테 찾아와서 너 밥 좀 챙겨주라고 하는 걸 보면 말이다. 이화자 여사님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내 꿈에까지 찾아와 그런 부탁을 할까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럴 때일수록 먹고 힘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입맛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어라. 남들 볼지 모르니 가볼란다. 시어머니는 늘 찬바람만 쌩쌩하던 분이었지만 그날은 웬일로 다정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시어머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따뜻한 죽 냄비를 끌어안고 대문 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화자 여사님은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무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동네에 가서 점포가 딸린 집을 구해 미장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다가 두세 달쯤 지나니 사람이 제법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단골도 생기고 한가한 낮 시간에는 수다를 떨러 동네 여자들이 찾아와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중에는 중매를 서겠다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 여사님의 인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난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청소를 막 마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화자 여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철물점 송씨한테 듣고 찾아왔다. 너 이사할 때 집 날라줬다면서. 시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이화자 여사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번듯한 가게까지 차리고 그간 애썼구나.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닐 테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오빠랑 만날까 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동네 떠나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심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아직 우리 민석이 마음에 있니? 괜한 오해하는 거 아니니? 내 얘기 더 들어라. 작년 봄에 우리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은 애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명줄이 거기까지더라. 며느리 죽고 손주는 내가 보고 있다. 나도 이젠 나이가 들어서 손주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민석 이놈은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일에 파묻혀 산다. 부부정이 없어서 그런지 지 새끼한테 어찌나 매정한지. 나 죽으면 손주 놈 걱정에 눈도 못 감을 것 같구나. 그렇다고 민석이 이놈이 새 장가 가겠다고 할 놈도 아니고 화자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욕해도 좋아. 그래도 어쩌겠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는 없는 걸. 우리 민석이랑 살아보지 않겠니? 눈 씻고 둘러봐도 너만한 심성 가진 애 못 찾겠더라.
너라면 네 배 아파 낳진 않았어도 이 자식처럼 키워줄 거라고 믿는다.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화자야,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뜻밖의 부탁에 이화자 여사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이화자 여사님의 반응을 보고는 승산이 있다고 믿었는지 미장원으로 어린 손주까지 데리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애 머리를 깎아달라고 오셨다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이화자 여사님과 아이가 정을 쌓도록 붙여놓으려고 그러셨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달리 이화자 여사님을 무척 잘 따랐습니다.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라 그런지 볼 때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화자 여사님과 정이 든 아이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화자 여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자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가게 안채에서 재웠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도 열기 전에 누군가 셔터를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와 안채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울고 남편은 그런 아이에게 강제로 옷을 입혔습니다. 보다 못한 이화자 여사님은 아이에게서 남편을 떼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애가 울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속상한 얼굴로 이화자 여사님을 가게로 끌고 나와 말했습니다. 나이 든 노인네야 그렇다 쳐. 왜 너까지 그 장단에 맞추려 들어? 처녀인 네가 왜 하준이 엄마 노릇을 하냐고? 경고하는데 더는 나랑 엮이지 말고 네 인생 살아. 너 지금 나한테 오면 평생 동거녀로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는 널 호적에 며느리로 넣어줄 생각 따위는 없는 분이야. 너 데려다가 혼인신고도 안 시키고 당신 손주 키우라고 할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 빼고 내 인생 살아. 그게 맞아. 이화자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오빠 마음대로 결정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난 하준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자신 있어. 오빠 아내로는 못 살아도 하준이 엄마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은 이화자 여사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혀를 찼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화자 여사님은 미장원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로는 죽은 며느리의 유언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사주에 부인 자리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또다시 사별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또다시 호라비로 살게 될까봐 걱정하여 필사적으로 혼인신고를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 미안함에 시어머니는 살아 계시는 동안 이화자 여사님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셨고 아껴주셨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이 시댁에 들어온 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딸아이의 재롱에 눈에서 꿀이 떨어지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며 큰아이는 여동생에게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부모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자라면서도 큰아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남편에게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큰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를 이해하고 늘 큰아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서 큰아이는 아빠와 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성인이 된 후에는 부자지간에 대화조차 없을 정도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반면에 딸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고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큰아이는 철이 들면서부터 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외가에서 받은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아내가 죽고 나서 처가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아들만큼은
외가에 자주 데려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큰아이는 조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유산을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비밀로 하고 집을 나가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외가에서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큰아이의 외삼촌들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얼마 뒤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뜬금없이 장사를 해보겠다며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빠한테 내가 아들이긴 해요. 연수한테는 더 못해줘서 안달이더니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야박하냐고요? 적어도 부모라면 자식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장사를 할 건지, 사업 계획은 어떤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아빠랑 대화를 하기 싫은 거라고요. 아들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이 들어봐도 아들의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아들에게 장사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동네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며 애들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의 수중에는 약간의 돈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내가 꼭 갚을게.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 만지며 번 돈이잖아.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이 돈 다 갚고 아빠 앞에서 당당해질 거야. 그때까지 날 좀 믿고 기다려줘. 아들은 이화자 여사님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그녀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아들이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며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시작하자 하루는 남편이 이화자 여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준이한테 돈 줬어? 그놈이 돈이 어딨다고 가게를 차린다고 저러고 다녀? 이화자 여사님은 남편의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른 척 좀 해줘요. 하나뿐인 아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빠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칠 생각이에요. 네, 내가 돈 줬어요. 나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 아들이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면 더 큰 돈도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을 위해 뭘 못하겠어요. 이화자 여사님이 버럭 소리를 치자 남편도 더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 녀석이 불안하기만 했던 남편은 결국 아들을 찾아가 한 소리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기왕 시작하는 거 열심히 잘해봐라. 대신 가게는 네 엄마 이름으로 계약서 써와. 네가 돈 벌어서 그 가게 찾아가기 전까지는 네 엄마 가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돈 안 떼먹어요. 아들은 이화자 여사님이 준 돈으로 가게를 얻었고 계약서를 쓰는 날 그녀를 데리고 가서 그녀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다며 결국 그녀에게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얻은 가게에 구제 옷집을 차렸습니다. 싼 가격에 구제 옷을 떼어다가 나름 멋지게 스타일을 잡아 판 덕에 장사는 곧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여직원이 들어왔고 아들은 그 여직원 덕분에 매상이 뛰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평소 가게 직원 얘기는 잘하지 않던 아들이 새 여직원 얘기를 자주 하자 이화자 여사님은 둘 사이에 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 여직원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미장원에서 수십 년을 사람을 상대해 온 이화자 여사님의 눈에는 그 여자가 그리 단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그렇고 화장이나 옷차림도 날 티가 나는 것 같아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이화자 여사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 선뜻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마땅하다는 듯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대뜸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도 당당한 그 모습에 남편도 이화자 여사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여자에게 모든 걸 맡긴 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물러서 있었습니다. 딸을 키우는 처지에 남의 집 딸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화자 여사님과 남편은 부랴부랴 결혼식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도 전과는 달리 아들에게 어른 대접을 하며 며느리 앞에서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리 탐탁지 않았던 며느리지만 그래도 내 집사람이 된 이상 이화자 여사님은 살갑게 대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시집 보낸데 자신이라도 잘해줘야 덜 서러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화자 여사님과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둘이 있을 때면 왠지 며느리가 이화자 여사님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화자 여사님은 자신이 괜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덥다고 찬바람을 쐬고 다니길래 이화자 여사님이 그러면 뼈에 바람 들어서 안 좋다고 하자 며느리는 대뜸 말했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하시죠. 그래도 민석 씨 키워줬다고 해서 내가 대접 좀 해줬더니 시어머니 노릇까지 하려 들면 곤란하죠. 막말로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이미 결혼한 아버님 꼬셔서 본처 죽자마자 안방 차지한 거 내가 모를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괜히 시어머니 노릇하겠다는 생각은 말아요. 난 당신을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에 이화자 여사님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었기에 치미는 화를 꾹 참고 며느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화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줘도 못 믿겠다고 하니 내가 뭘 어쩌겠니? 네 시아버지랑 삼자 대면하면 되겠니? 기왕 하는 거 민석이도 부르자꾸나.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 이화자 여사님이 씩씩대며 소리치자 며느리는 뾰로퉁한 표정으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온 이화자 여사님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말하겠다며 이화자 여사님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질 같아서는 이화자 여사님이 직접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남도 아니고 아들과 며느리인데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전에는 오해를 해서 어머님께 실수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없도록 주의할게요. 도대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는 하루 만에 완전히 변해 이화자 여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은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전과 달리 이화자 여사님과 남편에게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과 등지고 살던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손주의 재롱도 보여주고 주말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도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좋지 않았던 인상과 달리 며느리는 입속의 혀처럼 이화자 여사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그런 며느리의 애교의 얼굴에 웃음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지니 이게 바로 사는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와 새 생활을 하는 자식들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동안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지 아버지의 퇴직 전에 시집을 가서 결혼식장에
하객도 꽤 많이 들어 사돈댁의 면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임을 하자 이화자 여사님과 남편은 둘이서 노년을 즐기려고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 이화자 여사님은 미장원에 묶여 있어 그동안 변변한 여행 한 번 못 해본 게 못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적당한 가격의 중고 캠핑카가 나와서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약수터에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 갈치자 걸음을 걸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기다 입까지 돌아가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화자 여사님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고 남편은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경색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합병증 탓에 신장까지 꽤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순간 불어닥친 병마로 남편은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미장원을 접고 남편 병간호를 맡아 시작했습니다. 세상 둘도 없이 자상하던 남편은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아예 죽기로 작정했냐고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당신은 뭐예요? 죽을 병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구냐고요? 나 데리고 전국 여행도 다녀준다면서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해 놓곤 왜 안 지켜요? 나 당신 이대로 죽게 안 해요. 빚쟁이처럼 악착같이 당신이 한 약속 다 받아낼 거라고요. 이화자 여사님은 악에 받쳐 엉엉 울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의 남편은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상태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상처가 난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신장을 비롯해 간까지 많이 상해 결국 병상에서 3년을 지내다가 작년 가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주 노릇을 해야 할 아들 녀석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는 아직도 전화 안 받니? 응. 올케 언니도 안 받아. 엄마, 오빠한테 아빠 돌아가신 거 확실히 말했어? 그럼 제일 먼저 연락했는데 결국 장례가 끝날 때까지 아들 내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화자 여사님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딸과 사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 안이 도둑이 든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아직 집 안에 도둑이 있을지 모른다며 이화자 여사님과 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때 2층에서 아들 녀석이 내려왔습니다. 아들은 이화자 여사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땅 문서 어딨어? 이화자 여사님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땅 문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땅이 어딨다고 땅 문서를 내놓으라니. 아빠 장례식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그거 찾느라 집안을 이 꼴로 만든 거야? 네가 정말 제정신이니? 그때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가 이화자 여사님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돈 욕심이 생기나 보죠? 아버님이 사둔 50억대 땅, 어머님 혼자 꿀꺽할 생각인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마세요. 서류상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9년 전에 남편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며 며느리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거 받자고 우리 부부가 이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장 땅 문서 내놓으세요. 남의 남자 뺏어서 그가 남방 차지하고 잘 살았으면 더는 욕심 부리지 말란 말입니다. 늙어서 추하게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보기 창피하게. 며느리의 태도는 오래전 이화자 여사님에게 대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들 또한 살림을 부수며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그동안 이런 자식을 키워왔나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난 네 시아버지랑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 니들 말대로 50억인지 500억인지 하는 땅이 있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닌 거겠지. 그런 땅이 정말로 있다면 말이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러더라. 니들 부부하는 꼴이 하도 사나워서 자기가 거짓말을 좀 했다고. 부모한테 돈 있다고 하면 그거 빼먹을 생각으로라도 분란 일으키지 않고 잘하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이화자 여사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 부부가 우리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게 네 아빠 거짓말 때문이라면 이제 그만해라. 너도 바보가 아닌 이상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온 네 아빠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거 알 거 아니니. 네 아빠 앞으로 남은 건 퇴직금이 다였지만 그마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다 까먹어서 한 푼도 안 남았어. 그건 네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 테니 더는 말 않겠다.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 좋아. 땅은 없다고 쳐.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받는 게 맞잖아. 나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가져야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연수, 넌 출가회인이니까 혹여라도 이 집 한돈 나눠달란 소린 마. 넌 반만 우리 아빠 자식이잖아. 반은 아빠 동거녀의 딸인 거니까 이 집 재산 받을 자격 없다고. 30년 넘게 자신을 키워준 이화자 여사님을 두고 동거녀라고 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아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래, 이 순간부터 나는 네 엄마도 아닌 그저 네 아빠 동거녀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야말로 내 집에서 시건방 떨지 말고 나가라. 네 놈이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집은 네 친할머니가 나한테 준 내 집이다. 이화자 여사님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비록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남긴 집 문서를 꼭 쥐고 살라고 하신 덕에 이 집이 그녀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죽어도 내 재산은 너한테 한 푼도 안 가게 될 거다. 내 말대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 안 그러냐? 그리고 그뿐이냐? 우리가 모자지간도 아닌데 내 가게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밥 벌어 먹고 있는 그 가게 내 명이 아니더냐? 가게 계약할 때 내 손으로 내 이름 적어 놓고 내 인감 찍어서 작성한 계약서니까 말이다. 너와 내가 더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 이참에 내 가게도 돌려받으련다. 그러니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가서 내 가게나 비워라. 이놈아. 그리고 김서방,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이 집을 이 꼴로 만든 저놈들을 잡아가게 해라. 주인 없는 집에 들어와 집안을 어지르고 살림까지 부쉈으니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냐? 이화자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겠어. 내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화 풀고 나 좀 한 번만 봐줘. 며느리도 뒤이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잠시 헷가닥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께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민이 생각도 하셔야죠. 어머님, 손주 안 보고 살 수 있으세요?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화 푸세요. 그러나 이화자 여사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들은 얼굴에 분칠도 안 한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 없다. 내 눈엔 너희들이 더는 자식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장례식도 안 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 가증스러운 얼굴 당장 내 집에서 치워라. 김서방,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제야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은 고사하고 생계 수단까지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화자 여사님은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고 가게도 돌려받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키워준 공도 다 돌려받고 싶었지만 그걸 무슨 수로 돌려받겠습니까? 그저 한때나마 그놈 덕에 웃고 살았던 대가라고 생각하고 끝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사단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던 녀석을 내치고 나니 이화자 여사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잃고 입맛도 없어져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다시 우울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딸이 자주 찾아와 챙겨주곤 했지만 이화자 여사님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파마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 무료로 파마도 말아주고 커트도 해주면서 이화자 여사님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칭얼대는 못난 아들보다 정말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적어도 배신감에 치를 떨 필요도 없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먼저 하늘로 간 남편도 이런 나를 보면 기뻐할 것 같네. 여기까지가 이화자 여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화자 여사님의 일생이 눈물이 나도록 슬픕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